제가 보니까 저번 주 4페이지에서 문장 하나를 빼먹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4페이지에 빼먹은 문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4페이지 맨 위에 그 증자가 말했다라고 시작되죠. 그래서 오늘도 연희님께서 먼저 읽어주실까요? 네. 증자가 말했다. 유능한 사람이 유능하지 못한 사람에게 묻고 많이 아는 자가 적게 아는 자에게 물으며 있으면서 마치 없는 듯이 하고 사람은 실하면서도 마치 풍긴 것처럼 했어. 누가 나를 범하더라도 따져 바르게 하지 않았어. 맨날 나의 법들은 늘 이런 일들에 종사했었어. 증자가 말했다. 네, 예. 그 유능한 사람이 유능하지 못한 사람에게 묻고 많이 아는 자가 적게 아는 자에게 물으며 그랬습니다. 예, 유능한 사람이 유능하지 못한 사람에게 묻는다. 예, 많이 아는 자가 적게 아는 자에게 묻는다. 이게 어찌 된 일이죠? 어떻게 아는데 물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두 가지 의미겠죠. 하나는 유능한 사람이 유능하지 못한 사람에게 묻는 것은 이런 거죠. 이제 시범을 보이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내가 한번 이렇게 해보는데 어때? 보기 어때? 예, 이렇게 또 검증을 한번 받는 거죠. 많이 아는 자가 적게 아는 자에게 물으며,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이 이렇게 있는데 어때? 느낌이 어때? 느낌 좋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니까 너희들은 믿어, 뭐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게 내가 해보니까 굉장히 괜찮던데 어때? 어때요 여러분들? 이런 거거든요. 예, 또 하나가 좋습니까? 또 하나가 이제 어느 한 방면에서는 유능한 게 있는데 또 다른 방면에서는 부족한 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 반드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이 사람은 문인 체질과요, 이 무인 체질이 있어요. 예, 무인 체질이.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뭐 화이트 칼라, 뭐 블루 칼라 이렇게 이제 분류할 수가 있죠. 화이트 칼라라는 것은 이제 머리 쪽이죠. 머리. 그리고 블루 칼라는 이제 몸이죠. 제가 전 자식이 셋 있습니다. 딸내미 둘, 또 막둥이 꼬맹이 하나 이렇게 있는데, 이남일녀예요. 이녀일남이에요. 예. 말도 헛나오네. 자, 근데 보면은 우리 이 첫째 딸 녀석이 이 화이트 칼라 문인 체질이에요. 둘째 이제 이 녀석이 블루 칼라 체질이에요. 이놈은 그러니까 이제 둘 다 어쨌든 예능 쪽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 블루 칼라에 속하고 있는데 두 놈을 비교해 보면은 이놈은 그래도 이제 좀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올해 이제 대학교 들어갔는지 시각 디자인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영어라든지 뭐 국어 뭐 이런 걸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성적도 좀 나오는 편이에요. 예, 그래서 이놈은 공부를 하는데 이놈은 공부하고는 완전히 담 쌌습니다. 어느 정도 담을 쌌냐? 학교 다니는 거에 대해서 전혀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요. 왜냐면은 공부를 안 하니까. 공부를 하려고 한다면 스트레스를 받는데 공부를 안 하니까. 특히 시험철이 왔다. 그럼 시험 전에 이놈은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왜냐? 공부를 안 하니까. 시험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딱 보면은 그래도 시험지는 봅니다.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시험지를 봐요. 까만 것은 글씨요, 하얀 거는 종이로다. 완전히 초점되어 있어요. 자, 시험 전에 그래서 행복해요. 공부 안 하니까 스트레스 없어요. 자, 시험 때가 왔습니다.
시험 때는 더더욱 행복해요. 왜냐하면 시험 치른 날은 학교에서 굉장히 일찍 오거든요. 2시간 하고요. 야호! 하고 집에 들어와요. 일찍 끝났다고. 자, 시험 끝났어요? 또 행복해요. 왜냐하면 시험 끝나면 친구들이 시험 끝났다고 노래방 가고 놀러 다니거든요. 그럴 때 또 같이 합류합니다. 그래서 또 지금 항상 뭐 시험 전에 주고 시험 전에 주고 시험 끝나고 주고 즐거움을 다 누려요. 이놈은.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둘째 딸님이 얘기해, 야 이놈아, 너는 참 아빠가 가르친 그대로 사는구나. 너는 언제나 행복해서 참 좋겠다. 자, 너는 너가 행복하기만 하면 돼. 너의 행복을 사갈 수 있는 사람은 많아. 네가 행복하면은 행복한 사람은 얼마든지 일자리가 생겨. 그러니까 계속 행복하게 살아. 라고 제가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차피요 공부 안 하는 아이들은요 공부해라 이러도 안 합니다. 그리고 해라 해서 억지로 하게 되면요 버릇만 나빠져요. 나 공부하니까 아빠 엄마 뭐 들어줘 소원 게을러지고 자기 일 안 한단 말이야. 그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공부하는 놈들은요 공부하지 마라 얘야 좀 자라 임마 좀 자 해도 안 자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잔소리가. 그래서 우리 이제 부모나 선생들이 되면은 잔소리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선생이나 부모는 모범을 보이는 거죠. 모범을. 예, 그냥 내가 딸이라든지 아들에게 어떤 원하는 게 있다면요 내가 그렇게 살면 돼요. 우리 자식들이 혹은 제자들이 어디 가든 대인관계를 잘하고 싸우지 않기를 원한다면 내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이 술, 담배 안 먹기를 원해요. 그러면 얘들아 술 먹지 말아라 담배 먹지 마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금연 금주를 하게 되면은 우리 자식들은 자연스럽게 술, 담배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잔소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놈이 이제 블루칼날에서 제가 밴드 출신이거든요. 이래 봬도 제가 이제 어설퍼도 말입니다. 저는 원래 기타가 전문이 아니라 키보드, 올겐이 전문이에요. 전문이라는 얘기가 없을 건데 7080 노래 15곡만 연주합니다. 올겐으로. 그 외에는 못해요. 그런데 제가 그 브리시에 있을 때 우리 그 지하에 밴드 공간을 마련했어요. 그래서 뭐 날마다 뭐 일주일에 2번씩은 연습을 했죠. 그래서 우리 리더, 뭐 또 퍼스트, 세컨드, 드럼, 그 키보드 5인조예요. 그리고 그 보컬 2명. 이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이놈이 이 블루칼라 둘째 놈이 보고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자기 기타 치겠다고 그래서 기타를 사줬더니 이놈은 체질이 블루칼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공부하라 그래서 뭘 가르치고 그러면은 좀 하는 거 많아요. 안 해. 하루 작심삼일 하루 넘기기 어려워요. 공부 쪽에는 안 한다고. 그런데 기타는 뭐예요? 손으로 당기고 만지는 거잖아요. 만지는 거 몸으로 하는 거잖아요. 기타를 샀던 이놈이 그날부터 만지기 시작해가지고 작심삼일이 아니라 3일이 아니라 3일, 3개월 지금 3년째 하고 있어요. 그러더니 돈에 기타 뭐 연주 이런 교내 학교에 뭐 기타하고 뭐 다른 연주가 다 있는가 봐요. 악기 연주 대회에 나갔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한 20명 이렇게 선발해서 나갔나 봐요. 그 중에서 이놈이 1등하고 왔어요. 최우수. 그러니까 이거 제가 이놈을 비판하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얘기가 돌아가는데 그래서 이 블루칼라 체질에 이놈은 만지는 거죠. 능한 거예요. 이놈은 해봤자 되지가. 그래서 내 체질이 보면은 어느 쪽에 속하냐. 자, 이거는 사실은요 옳고 그른 게 없어요.
굵은 게. 이제 이쪽에 블루 칼라라는 보면 이 손재주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좋죠. 예. 어떤 감각이 뛰어난 거예요. 감각. 굉장한. 예. 근데 화이트 칼라가 이런 재주를 가지려고 한다면은 괴로운 거예요. 힘들어. 예. 여기서는 이제 화이트 칼라는 책상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책상에 딱 앉아서. 어떤 사람은 한없이 앉아 있잖아요. 뭐 아침 먹고 앉아 있고 점심 먹고 앉아 있고. 블루 칼라는 책상에 앉아 있으면 괴로워요. 지금 괴롭지 않아요? 여기 앉아 있는 게 편안하면은 저기 화이트 칼라 체질이시고요. 이건 블루 칼라 체질이에요. 블루 칼라 체질. 예. 예,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화이트 칼라는 블루 칼라 때 배워야 되고요. 블루 칼라는 화이트 칼라 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유능한 사람이, 자, 화이트 칼라에 유능한 사람은 유능하지 못한 사람에게 묻고 이랬잖아요. 그죠? 자기가 화이트 칼라가 유능하다 해가지고 블루 칼라를 가르치려면 곤란한 거예요. 재주라든지 감각이라든지 뭘 만지는 거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책상 하나라도 만들려면 블루 칼라에게 물어봐야 되거든요. 예. 또한 이쪽 블루 칼라는 또 이 머리 쓰는 거, 책상에 앉아 있는 거, 이거를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검은 촉을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화이트 칼라는 그리잖아요. 블루 칼라는 어떻습니까? 좀 이제 만들잖아요. 화이트 칼라가 절대 못 만들어요. 아무리 자기가 설계도를 걷다 하더라도 그 설계도 가지고 뭘 하나 책상에다 짜라 건축해라 절대 못합니다. 해봤자 굉장히 어설프죠. 블루 칼라의 그 감각을 어떻게 따라가요? 그리고 블루 칼라가 화이트 칼라 흉내는 어떻게 됩니까? 집은 그렇게 잘 짓고 뭐 이 기술자가 그 도면 한번 그려봐 하면은 머리에 쥐가 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서로 자기 능력 있는 사람이 자기가 능력 있다고 해서 어떤 한 부분에 그 특출난 거지 어떻게 사람이 전부 다 유능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이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많이 아는 자가 적게 아는 자에게 물으며, 이런 뜻이죠. 자, 우리가요 공부도 보면은 지식과 지혜가 다르잖아요. 여기도 역시 지식머리가 있고 지혜머리가 있어요. 지식머리와 지혜머리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지식이라는 건 많이 아는 거예요. 많이 알고 뭐 다방면으로 뭐 머리가 그냥 완전 백과사전이에요. 자, 이런 분들 중에 대표적인 분이 누구죠? 우리나라에 도울 선생이라고 있죠. 김용옥 도울 선생. 이분이 뭐 지식하면 대가요. 이분이 지혜롭냐? 도울 선생님 죄송합니다만 선생님께서는 지식이 많으신 분이에요. 지식이 많으면서 지혜로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혜라는 거는요, 지혜가 많은 분들은 누구겠어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이런 분들이 봐야죠. 숭산 스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또 저기 하여튼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혜라는 거는 숭산 스님은 지식도 좀 많으신 것 같은데 아마 잘못 비유를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둘 다 능할 수 없는 머리 자체가. 왜냐면 지혜라는 거는 지식이 짧을 때 뭔가를 그렇게 해내야 되고 극복해야 되는 데서 아주 찬란한 그런 번뜩이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머리가 있고 지식머리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하는 사람은 그 깊이가 별로 없어요. 지식은 뭐예요? 그냥 깊이가. 지혜는 뭐예요? 하나에 따라서 깊이 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거든요. 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하지 않은가요?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가요, 자 봅시다. 마라톤도 잘하면서 100m도 잘 뛰어. 가능할까요?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면은 자, 마라톤을 잘하려면요 몸이 좀 가늘면서도 긴 근육들이 발달돼요. 그래야지만이 오랫동안 달립니다.
배드민턴은 뭐예요? 짧은 근육. 짧은 근육이 발달돼야 되는 거예요. 약간의 그 근육형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단거리에 스파트 등하거든요. 그 두 가지가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수영에서도 그렇잖아요. 수영에서도 뭐 펠프스가 있지만은 장거리와 단거리를 동시에 접근하기는 사실 어려운 거예요. 근육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야구 선수를 봅시다. 패스트볼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동시에 또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페스티벌과 이제 뭐 커브 이거 있잖아요. 두 가지 다 능하기에는 이 손가락 근육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에도 그 누군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너클볼을 잘 던지는 선수가 있잖아요. 그 너클볼이 원래 타자가 치기 제일 어려운 볼이에요. 너클볼은 뭐 공이 막 춤추지 오니까. 근데 너클볼을 계속 던지게 되면은 다른 구종을 못 던져. 그리고 너클볼 자체가 일단 제구가 되기 어려운 볼이잖아요. 두 가지, 세 가지를 동시에 잘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유능해도 물을 수밖에 없어요. 구조예요. 내가 많이 알아도 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삼인행에 필요하선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세명이 가면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 당연하죠. 나보다 잘하는 게 있죠. 그래서 여행을 갈 때도 세 사람이 가게 되면은 웬만한 게 다 해결이 돼요. 누구는 이제 말을 잘하는 친구가 있고, 누구는 또 이렇게 맥가이버처럼 주변에 그 도구를 잘 활용하는 친구가 있고, 누구는 또 뭐 인터넷을 또 귀신처럼 또 이렇게 활용하는 친구들이 있고, 그런 거죠. 사람이 몇 사람 모이게 다 스승이 존재하는 거고, 그런 거죠. 그런데 이런 거를 알지 못하면은 자기가 다 하려고 그러죠. 내가 똑똑하다고 내가 다 하려고 묻고, 내가 부족한 걸 찾아서 그 부족한 것은 묻는 게 효율이 있는 건데, 그렇다는 얘기죠. 또 싫어하면서도 마치 텅 빈 것처럼 있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싫어하면서도 마치 텅 빈 것처럼. 겸허한 거죠. 변은, 익은 변은 고개를 숙이잖아요. 내가 잘났다고 자꾸 내세우게 되면은 그 잘난 거를 다 까먹는 거예요. 내가 묵묵히 선행을 했는데 가만히 소리 없이 보내고 나면은 나중에 그 가치가 알려지고 나서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미리 다 얘기를 해. 내가 선행을 했어. 내가 밥을 샀거든. 자꾸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죠? 본전치기는 안 돼요. 나중에는 자기가 많은 일을 하고도 아무런 대접을 못 받죠. 그래서 이렇게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누가 나를 범하더라도 따져 바로잡으려 하지 않았어. 자, 누가 나를 범한다, 여기 뜻은 누가 나를 비방하는 거죠. 나에 대해서 안 좋은 헛소문을 퍼뜨리거나 그런 거죠. 그거를 너무 막 따져가지고, 물론 어떨 때는 뭐 방어를 할 때가 있는데요. 웬만하면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과는 상대 안 하는 게 제일 낫죠. 상대를 안 하게 되면 그 스스로 무너지죠. 그렇게 근거 없는 비방이 얼마나 가겠냐 이거죠. 그렇게 하고 남이 나를 비방할 때 그 소리를 듣는다는 것 자체가 내가 내 일에 충실하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지 않았던 거죠. 옛날 나의 벗들은 늘 이런 일들에 종사했었어. 친구 자랑하네요. 내 친구들은 이랬어. 이것이 이제 내가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안회라든지 안현이 다 이제 증자와 같은 공자님의 제자잖아요. 그렇게 좋은 제자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수양인의 자세가 이와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항상 겸허하게, 내가 좀 안다고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항상 묻는, 그리고 자기가 잘해도 또 자기보다 못한다 생각하더라도 나를 교정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인드, 겸허한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라고 이 구절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번에 못한 걸 보충하고요. 다시 그러면은
페이지를 갑니다. 이제서 선생님 말하셨다. 여기서 대사님께서 읽어주세요. 선생님 말하셨다. 만약 죽음과 같은 재능이 아무도 있다 해도 그만하고 인생하다면 그 나머지는 볼 것도 없다. 예, 같은 이야기죠.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수양을 하는데, 수양이 뭐 하자는 거냐? 저도 제가 이제 논어를 제가 소당 선생님께 배우는데요. 다른 건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소당 선생님께서, 소당 양현승 선생님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제 스승님이에요. 이 스승님이 논어를 전편을 하고 나서 다른 거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나는 분명히 기억이 나요. 우리가 논어를 배워서 어떻게 하자는 거냐? 그 선생님 말씀하시기를 겸허한 마음으로 살자 이거예요. 겸허한 마음으로. 공부를 했는데 겸허하지 않아. 늘 잘난 척을 하고 자기를 내세워. 그러면 논어를 읽어도 논어를 읽은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공부한다는 건 겸허해지는 거예요. 누가 주장을 하면은 듣는 거예요. 내가 주장을 해서 누군가 나를 비판하게 되면은 듣는 거예요. 선생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묻는 거예요. 싸우지 않는 거죠. 내세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님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공과 같은 재능의 아름다움이 있다고 해도 교만하고 인색하다면 그 나머지는 볼 것도 없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해설에 나오죠. 주공은 공자께서 가장 이상적인 인간으로 치는 사람이다. 주나라 처당 문왕의 아들이며 상나라를 멸망시키고 중원을 통일시킨 주나라 두 번째 왕 무왕의 친동생이다 이거죠. 이 친동생인데 무왕이 죽고 그 무왕의 아들 성왕이 즉위를 했는데 그런 권력을 탐하지 않고 오히려 잘 도와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공자님의 표상이에요. 주공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재능이 있는 분이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분이 교만하다. 교만하다는 게 뭐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나만 최고예요. 그리고 인색하다. 인색하다는 건 어떤 뜻이죠? 혼자 다 먹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공부를 해서 얻는 거는 뭐겠어요? 겸허함이에요. 낮아지는 거죠. 또 뭐죠? 공익의 마음이에요. 하나는 나눠 먹자 이거예요.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죠. 수양인이라는 것은 항상 나의 문제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남의 문제까지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수양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인색해. 자기만 빵 만나 사더라도 자기만 하니까. 먹을 때도 음식 있는데 부르질 않아. 그러면 뭐 볼 게 뭐가 있겠냐 이거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겸허하자,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자 이런 뜻이 있죠. 그 다음 구절을 정민님께서 읽어주세요. 선생님 말씀했다. 3년을 공부하고 배술자리로 나가지 않는 사람을 얻기가 쉽지 않네요. 3년을 공부하고도 더 공부하겠다는 사람이 별로 없네. 3년 공부하면은 나 정도면 됐어라고 바로 쓰려고 나간다는 거죠. 이 공자님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세태를 보니까 3년 공부하고 배술자리에 나가는 거 그것도 괜찮죠. 그래도 3년씩 공부했잖아요. 사실 3년 공부하면 배술자리에 나가서 웬만한만큼 다 쓸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러면 공자님이 뭐 이걸 비판했다기보다는 3년을 공부하고 또 좀 더 물어보고 그 다음 단계에 있음을 좀 알고 더 겸허한 마음으로 정진하겠다는 사람이 좀 적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가서도 공부의 끈 놓지 말라. 이제 공부 끝났다. 나는 이제 벼슬하며 살겠다. 수양을 이제 그만두겠다.
이렇게 해서 곤란하다. 그러니까 나가지 말라 이 뜻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나가는데 수양의 마음을 계속 가져가고, 아니 벼슬자리 나간다면 더욱더 수양을 해야 된다. 공부할 때는 조금 어긋나도, 자, 내가 벼슬을 한다는 건 뭐예요? 이미 내가 많은 사람들을 다스렸기 때문에 책임감 있는 위치에 서는 거잖아요. 리더가 되는 거잖아요. 공부할 때는 혼자 공부하니까 내가 좀 실수를 하더라도 내가 혼자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벼슬자리에 있어요. 내가 리더예요. 내가 실수하게 되면은 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치명적인 어떤 좋지 않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벼슬자리에 나가면은 더욱더 공부할 때보다 더 타이트하게 수양해라 이거예요. 이런 이제 숨은 뜻이 있는 거죠. 수양해라. 그냥 벼슬자리 나가지 말고 공부 더 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더욱 수양해라 라고 공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가요 이 심성개발을 하고 이제 한의학전 음양관을 가지고 이 논어를 보니까요, 이 논어가 참 코믹하고 재밌는 책이에요. 왜냐하면은 논어는 공자 선생님이 직접 쓴 게 아니잖아요. 제자분들이 썼어요. 근데 제자가 아무리 뛰어나도 선생보다는 못하죠. 공자님 직접 쓴 책은 춘추, 얘기 이런 거는 직접 쓰셨어요. 그런 책은 아주 꼼꼼하게 당신이 직접 쓰셨어요. 맡기지도 않았어요. 근데 논어는 제자들이 쓴 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느끼기에 감동받은 말, 제자들이 느끼기에 가슴에 와는 말만 적은 거예요. 공자님이 자세히 설명해 준 것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건 논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 구절도 마찬가지죠. 3년 동안 벼슬을 공부했는데 이놈들이 다 벼슬 짜대 나가고 공부하려는 놈이 없다라는 뉘앙스가 나잖아요. 이 글을 읽어보면은. 공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겠냐고요. 이놈들아 3년 동안 공부했으니 나가서 더 열심히 공부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건 또 빼놓고 이 얘기를 전부단 말이에요. 논어가 그런 거예요. 논어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아내가 공자님의 가장 훌륭한 제자잖아요. 공자님이 그렇게 이제 총의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묻습니다. 공자님 자꾸 인을 얘기하시니까 인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공자님 물어요. 논에 이런 얘기 나오죠. 이제 이 뒤에 아마 나올 거예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얘기하시기를 극기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나를 이겨서 예로 돌아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내가 선생님 어려워요, 좀 다시 설명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지 않고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묻습니다. 자세가 무서워요. 전혀 공자님의 비위를 이만큼도 건드리지 않은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랬더니 하는 말씀이 비례물시 비례물언 비례물청 비례물동하라. 얘가 아니면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행동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내가 제가 많이 부족한데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얘기 얼마나 어려워요. 극기복리에서 극기가 무슨 뜻인지, 복리에서 얘가 뭔지 여기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얘가 아니면 하지 말아라. 복리애를 물었는데 얘가 아니면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행동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아내는 덥석 네 알겠습니다 하고 알아들은 걸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논어가 함축이 돼 있고 생략이 많아요. 그런데 제자분들이 감동받고 쓴 거니까 그것만 봐도 사실은 너무나 보배롭죠. 충분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다 적지는 않은 거죠. 자, 인이 뭐냐? 얘가 뭐냐? 자, 이거는 공자님이 얘기를 안 하셨겠냐 이거죠. 얘기했어요. 얘기했는데 자세히 적혀져 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이 뭐냐, 얘가 뭐냐, 또 덕이 뭐냐 이런 이야기들. 의의가 뭐냐,
뭐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특히 이제 우리 젊은 세대들 아니면 서양 학자들이 너너라진 동양을 공부할 때 막 이 머리가 딱딱 아프다 이게요. 왜냐하면은 뭐 하나 확실한 게 없다는 거예요. 인이 뭔지 덕이 뭔지 설명을 정확히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요 그렇게 생각할까요? 근데 이게 정의가 뭐냐라고 바로 볼 게 아니라 자꾸 듣다 보면은 또 이 논어를 애우다 보면은 나중엔 저절로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데 뭐 굳이 정의를 못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인이 뭐냐? 존중하고 배려한 거다. 뭐 어떻게 하는 건데? 음식 있으면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짜증 안 내는 거예요. 어려운 게 없어요. 얘기하면은 이거는 다 같은 이야기예요. 같은 이야기. 어떨 때는 내면의 심성을 얘기하고 어떨 때는 바깥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나 그 본질적인 속성은 다 같은 거예요. 이런 요인들이 있는 거예요. 겸허하고. 또 어떤 요인들이 있냐? 내가 만족할 줄 아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요즘 말로 표현하면은 이런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반성할 줄 아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런 덕목이에요. 그러면 생활에서는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 간단한 거예요. 생활에서는 오늘 내가 할 일에 대해서 책임지고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그건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있어요. 안 하는 건 뭐냐? 불평불만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그런데 또 그렇게만 정의하고 보면은 이런 단어들이 또 뭔가 좀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꾸준히 읽고 묵상하다 보면 저절로 알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하나로 정의하기 어려운 거예요. 자,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고 사물에 대해서도 그렇고, 자, 이거를 정의할 때 정의하고 나면은 이 정의한 거에 의해서 굳어질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 최 간사님을 팔겠습니다. 우리 최 간사님이 이렇게 계신데, 최 간사님은 누구? 이러면 구세군에서 이제 우리 수련생들을 지도하는 이제 담임 선생님이다. 이러면은 그렇구나. 그런데 우리 최 간사님이 그것만 있겠어요? 그렇게 정의하게 되면 그 정의에 의해서 더 이상 다른 걸 못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양화 자체가 뚜렷하게 정의를 안 해놔요. 왜냐하면 정의에서 갇히기 때문에. 그래서 노자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는 거야. 도가도는 비상도요, 명가명은 비상명이라. 도를 도로서 가히 얘기하면 그것은 상도가 아니야. 정확한 도가 아니야. 이름을 하나로서 규정해 놓으면 그것은, 그 이름 붙이는 그것은 정확히 그 사물의 실체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거에서 확실하게 단정하지 않는 것이 동양학의 특성이에요. 그 특성을 이해한다면은 동양학을 공부하는데 정확하지 않아, 애매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듣다 보면 어느 날 머리가 맑아지고, 이게 이런 얘기고 덕이 여기와 있는 거고 얘가 이런 거구나. 알게 됩니다. 저도 제가 이 논어에서 예를 찾아보니까 다양한 예가 많이 나오는데, 얘가 뭐다라고 얘기하는 대목은 딱 한 구절 나오더라고요. 뭐냐? 얘가 뭐냐? 사치스럽지 않다. 얼마나 정확한 거예요. 얘는 간략한 거예요. 허례식 이런 걸 다 빼버리고 정말 중요한 것만 나누는 거예요. 핵심만 보자는 게 예예요. 예를 들어서 친구 간에 뭐가 중요하겠어요? 믿음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우정이 있어가지고 뭐 그런 거 같은 거예요. 부부간에 뭐가 중요했냐 이거죠. 부부간에 뭐가 중요하죠? 있잖아요.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속궁합 이런 거 중요한 거예요. 그거 말고 자꾸 여러 가지 얘기하니까 복잡해지는데, 그런데 이 속궁합이 잘 맞기 위해서는 마인드가 또 맞아야 되는 거죠. 마인드가 맞아야지만 몸도 따라가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이제 그 이상 중요한 게 없다. 그런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동양 공부를 할 때는 이거 뭐 왜 이렇게 매일 애매해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더 실체에 가까워지는 학문적 특성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몰라도 그냥 고이에요. 이거는 못 먹어도 고. 아니 고스톱에서는 왜 못 먹어도 쓰이고를 하는데 왜 우리 공부할 때는 못 먹는다고 그냥 스톱합니까? 동양학 공부의 핵심은 어떻게 한다? 못 먹어도 어떻게? 고. 한번 따라합시다. 못 먹어도 고. 못 먹어도 고. 가는 거예요. 계속 가다 보면 듣다 보면은 공자님이 이 말씀이 이거였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 구절을 우리 은하님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네. 스승님 말하시길 7페이지. 맞아. 네. 너무 긴데요. 너무 길어요. 그럼 은하님이 밑에 글 읽어주신 걸 하고 포천님이 위에 글 읽어주세요. 예, 포천님. 네. 스승님이 말하시길 돈독하게 믿고 학문을 좋아하고 죽음으로 선한 도를 지키고 위태로운 나라에는 들어가지 않고 어지러움가 없으면 숨는다. 나라에 도가 있는데 가난하고 또 천하면 부끄럽겠지만 나라에 도가 없는데도 부유하고 귀하다는 수스러운 것이다. 네. 스승님 말씀하실 돈독하게 믿고 학문을 좋아하고 죽음으로 선한 도를 지키고 위태로운 날엔 들어가지 않고 어지러운 날엔 살지 않는다. 야, 그랬어요. 돈독하게 믿고 학문을 좋아한다 그랬습니다. 예. 뭐 요즘에도 뭐 기독교 독실하다 하는데, 자, 독실하다, 돈독하다 이런 뜻은 어떤 그 고집을 얘기한 건 아니죠. 돈독함이란 것은 집중력을 얘기하는 거죠. 집중을 하는 거예요. 뭔가 집착이 아니죠. 다른 거예요. 집중은 에너지를 모으는 거고요. 집착은 거기에 끄달리는 거죠. 예. 그렇게 집중력을 가지고 학문을 좋아하고, 학문을 좋아한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좋아한다는 건 이런 거죠. 틈날 때마다 마음이 가는 거죠. 틈날 때마다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게 좋아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우리 이성을 좋아하면은 틈날 때마다 이성 생각이 나잖아요. 예, 그렇듯이 항상 시간 날 때마다 그걸 하고 있다면 좋아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자, 시간 날 때마다 스마트 게임을 합니다. 뭐죠? 스마트폰 게임을 좋아하는 거죠. 틈날 때마다 글 쓰고 책을 읽어요. 공부를 좋아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틈날 때마다 일을 해요. 일을 좋아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틈날 때마다 운동을 해요. 그러면은 운동은 중독증이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자, 죽음으로 선한 도를 지킨다 그랬습니다. 죽음으로. 도 앞에서는 죽음도 이렇게 팽개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말은 또 잘못 해석하게 되면은 아주 이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데올로기 이런 게 있잖아. 국가를 위해서 청춘을 불살라라 하는데, 아니 국가를 위해서 청춘을 불러서 청춘들이 다 쓰러져 버리면은 국가를 위한데 국가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잘못된 얘기예요. 국가가 죽더라도 청춘이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청춘이 죽어야 합니까? 나라가 망하더라도 청춘이 살아야죠. 그러니까 이 이데올로기가 여기에 잘못 적용되는 거죠.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은 죽을 각오로 내가 공부를 해보라는 얘기예요. 나라를 위해서 죽으라 이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위해서 죽으라 이런 거 아니에요. 죽을 결심으로 공부를 하라, 도를 지켜라 이런 의미죠.
어떻게 이런 의미를 알겠냐고요? 제가요 꿈속에 공자님을 만나서 직접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공자님께서 그 뜻은 이런 뜻이야 이 구름아 이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천고의 비밀을 공개하는 겁니다. 네. 위태로운 나라에는 들어가지 말아라. 어지러운 나라에는 살지 말아라. 자, 뭐죠? 비례물시라고 했잖아요. 비례물시. 얘가 지켜지지 않는 나라에, 얘가 지켜지지 않는 곳에는 가지 말아라. 위태로운 나라 뭐죠? 예. 힘으로 지배하는 나라. 힘으로. 무력으로 지배하는 나라. 비민주적인 나라. 가지 말아라. 살지 말아라. 민주적인 나라는 어떤 나라냐? 두 가지죠. 약자가 행복한 나라예요. 여성이 차별받지 않는 나라예요. 간다는 거. 예. 아무리 뭐 종교적인 뭐 권위가 있다 하더라도 여성이 차별받고 여성에게 투표권이 없고 여성이 이 나라에 태어나서 나는 불행하다라고 얘기하는 나라는 절대 민주주의 나라가 아니고 도가 이루어진 나라가 아니에요. 이 옛날에 천에 도가 있다 없다 얘기를 하는 것은 요즘 얘기로 말한다면 민주적이냐 그렇지 않냐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민주적인 나라가 아니라면 가지 말아라, 살지 말아라. 예. 거기 살면서 목숨을 바쳐서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천하에 도가 있으면 모습을 보이고 도가 없으면 숨는다. 그렇죠? 도가 지켜지면은 나서서 행동을 하고 도가 없는데 괜히 나서서 까불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도가 없는데 거기서 바른 소리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한 방에 갑니다. 그런 거 하지 말란 얘기. 나라에 도가 있는데 가난하고 또 천하면 부끄럽겠지만 했습니다. 나라에 도가 있어 민주적이요. 경제의 대한 분배의 원칙, 그런 상도 이렇게 지켜주고 있어요. 그런데도 못 살아. 가난해. 아니 자본주의가 정의롭게 지금 지켜주고 있는데 내가 너무너무 가난해. 그러면은 반성하라 이거죠. 새끼밥도 먹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다? 반성하라. 자, 거꾸로 해도 나라에 도가 없는데도 부유하고 귀하다면 수치스럽다. 이 나라가 비민주적이에요. 그런데 내가 돈이 많아. 부유해. 그럼 뭐죠? 분명히 나쁜 짓을 한 거예요. 네, 부끄러운 줄 알라 이거죠. 비민주주의 나라에서 재산이 많은데 부끄러울 줄 알아. 그런 거예요. 예. 자, 그 다음 구절을 스님 말하시고, 이거는 우리 요나님께서 읽을 수 있겠습니다. 한 줄, 네, 파이팅! 스님이 말을 하시니 그 주위에 있지 않는 정치를 도모하지 않는다. 네, 화이팅! 네, 엄청난 일을 하셨습니다. 네. 어서! 스승님 말하시기를 그 지위에 있지 않다면 그 정치를 도모하지 않는다. 자, 내가 말을 할 때요, 판사다는데 내가 결정을 합니다. 네. 내가 그 위치에 없는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이게 참 군자가 말을 아끼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거든요. 아무리 바른 얘기를 하더라도 내가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면은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그 바른 말을 하지 말고 그럼 어쩌는 얘기냐? 남에게 바른 얘기를 해서 남을 고치려지 말고 남에게 잘못이 있다면은 그 바른 마음을 나를 보라고. 책임지심으로 책게하라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나를 책망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책망하는 마음으로 책게하라. 나를 반성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얘기하지 말고 반드시 나를 살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제 여주님께서 읽어주실까요? 스승님 말씀하시기를 앞서 제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시병 간저 장르의 마지막까지 음이 정신없이 다루는구나. 기에 가득 차구나. 네, 악사지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시경 관조장의 마지막까지 음이 넘실넘실거리는구나. 귀대 차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 해설을 읽어야지 이 구절이 조금 이제 이해가 갈 거예요. 그 위나라 갔다가 돌아온 직군 37세 무렵의 이야기고요. 당시 주나라 정통의 음악이 쇠하고 정나라 위나라에서 이상한 음악을 연주하기 시작했는데 노나라의 음악을 담당한 태사인 지가 주나라 정통 음악을 유지하면서 연주를 한 것이다. 공 선생님 그 음악을 듣고 나니 시작부터 마지막 음악이 끝날 때까지 가락이 귓전에 쟁쟁하게 여운이 남아 있었음을 말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자, 음악도 공자님이 되게 좋아했는데요. 이상한 음악들이 있어요. 뭔가 남을 비방하는 듯한 그런 음률들, 또 우리 마음을 어지럽히는 음악들은 좋지가 않죠. 자, 책이라고 다 좋은 책이 아니죠. 우리 마음을 휘두르는 책들이 있어요. 남을 비방하는 책들은 좋은 책이 아니죠. 음악에서도 정말 나에게 기쁨을 주고 나에게 평화를 주는 그런 음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려들으라는 얘기죠. 음악도 그렇고 모든 게 사람도 그러잖아요. 가려서 하라. 음악도 가려서. 일도 가려서 하라는 얘기예요. 일을 하는데 청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그런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든 남의 그 비방을, 남의 단점을 캐서 그렇게 벌어먹고 사는 일들, 그것도 좋지 않아요. 그런 것들 삼가를 하고. 자, 이제 그래서 우리가 비례물시라는 큰 개념에서 이런 이야기가 이제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공부할 때 우리가 겸허하고 남을 위하고 만족, 감사, 반성하는 마음,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얘가 아니면은 가지 않는 거예요. 얘가 아니면 듣지 않는 거.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살아보기를 또 이제 한번 다짐해 봅시다. 그리고 오늘 또 전체적인 이야기가 항상 물어볼 줄 아는 거. 내가 잘났다고 해서 남 무시하고 그러지 말고 항상 물어봐라.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한 말씀씩 우리가 소감을 듣겠습니다. 연희님 한 말씀 해주실까요? 그 말씀 잘 들었고요.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살아갔어요. 네, 좋습니다. 감사를 느낀다면은 기필코 내가 오늘 감사할 거를 하나 찾겠다. 이런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은 수양이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대사님 한 말씀. 네. 항상 그래요. 이건 엄청난 이야기예요. 내가 오늘 공부하는 사람은 항상 반성할 걸 찾아서 반성합니다. 그런데 공부를 안 할 때는 내가 반성할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좋습니다. 장비님 한 말씀. 겸손하게 살고 네, 겸허하게 항상 배우겠다 이런 마음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은하님 세 분 말씀을 따라서 잘 신청했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포천님, 저는 은하님의 속마음을 압니다. 포천님. 이해가 아니면 가지 말라는. 네. 그렇죠. 이게 그 예가는 가지 말으라는 게 간단하면서도요 정말 힘이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얘가 없는데도 자꾸 가서 설득하고 얘가 없는데도 같이 뭘 하려다 보니까 상처 입어요. 그러다가 원망하거든요. 근데 안 가면 그만이에요. 안 놀면 끝이 난다는 얘기죠. 네. 여주님 말씀. 네. 처음 들어왔는데요. 네. 열심히. 그렇죠. 오늘 여주님 처음 신입이죠, 그죠? 근데 뭐 신입생 같지 않는 아주 결혼에 찬 또 좋습니다. 신입생 감 패기. 예. 그래요. 도움이 좀 됐습니까? 네. 아주 부지런히 나오셔가지고 또 우리의 마음을 업그레이드 한번 해봅시다. 네, 좋습니다. 최간사님 말씀 주시죠. 네, 규정에 갇혀서 푹 적게 일하지 말고 규정에 일하다 할지라도 뛰어넘어서 더 넓게 일하는 마음을 갖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주 정리를 잘 해주셨네요. 제가 잠깐 놓쳤던 정리를 또 잘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단정하지 않는 거. 더 넓게. 그럼 무한한 가능성으로 쳐다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단정하지 않고, 만약에 어떤 걸 이야기하고 싶다면, 사람의 본성은 아름다운 거야. 그래서 그 본성을 자꾸 발현하고 찾아내려고 하고, 그거를 찾아내도록 나부터 노력하고 남에게도 기도하고 이러면은 우리 생활이 굉장히 아름답겠죠. 네, 그렇게 실천하는 한 주가 되기를 합시다. 여기까지 합니다. 자, 정리해. 감사합니다.